안녕하세요. 누다심입니다. 누다심 센터의 상담 이론, 고통 중심 관계 치료 초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상담 이론의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상담 이론이라고 하면 성격의 구조, 발달, 과정을 다루는 성격 이론과 정신병리에 대한 이론, 마지막으로 성격의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치료에 대한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통중심 관계치료 역시 1장에서는 성격의 구조, 2장에서는 성격의 발달, 3장에서는 성격의 과정, 그리고 4장에서는 정신병리, 5장에서는 심리치료에 대한 이론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격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성격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통중심 관계 치료에서는 성격을 설명할 때 표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표상, 우리의 정신세계에 있는 표상이란 상징이나 이미지, 개념을 의미합니다. 실제 대상을 정신에서 재현한 것인데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표상은 비교적 일관된 속성을 가지며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고 변화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표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인식할 때 표상으로 만들어서 인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고통중심 관계 치료에서 가정하는 표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자기표상, 두 번째로는 관계 맺는 타인을 의미하는 대상표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세상에 대한 인식, 즉 세계관을 의미하는 세상표상,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패턴 표상입니다. 누다심 상담자들은 오랜 시간 집단 상담을 통해서 관계가 중요함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바탕으로 세상 표상을 가정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대상이나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패턴에 대한 것을 성격의 구조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의 경우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각 차원인데요.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 차원입니다. 욕구와 감정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존 차원입니다. 가치와 의미를 뜻합니다. 감각 차원이라는 것은 자기 표상의 경우 내가 나를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타인을 인식할 때도 감각적으로 타인을 인식할 수 있죠. 또 나를 인식할 때도 나의 욕구와 감정을 통해서 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타인 역시 타인의 욕구와 감정적인 부분을 인식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관계에서 부여된 그런 가치와 의미로 나를 인식할 수도 있고요.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처럼 가치와 의미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은 심리치료 이론 중 하나인 대상관계 이론에서 설정하는 표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고통중심관계 치료에서는 세상표상이라는 새로운 표상까지 성격의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담이란 결국엔 마음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에서의까지 변화를 초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넘어서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하게 된다면 상담의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고통중심관계 치료에서는 세상이 모순과 역설, 비합리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통제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본질인 무기력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인정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고통 중심 관계 치료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표상은 패턴 표상입니다. 자기가 대상이나 세상과의 관계에서 반복하고 있는 행동, 대처 방식 혹은 상호작용 방식을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상황에서 사람들은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패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만약에 상담에서 내담자의 역기능적인 패턴을 바꾸려고 시도한다면 내담자는 강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이는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이렇게 자기 표상, 대상 표상, 세상 표상, 그리고 패턴 표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러한 성격의 구조가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과정과 원리가 작동됩니다. 두 과정이란 정서적 경험과 인지적 해석이고 원리란 평형화와 합리화입니다.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경험을 합니다. 배가 고프다든지, 누구와 친해진다든지, 혹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경험은 대체로 관계, 공동체 안에서 경험을 합니다. 양육자, 부모, 형제, 친구, 그리고 연인. 좀 더 넓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언론.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정서가 자극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관계와 무관하게 개인 내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고 싶어 한다든지. 이렇게 정서가 자극되는 경험을 한 다음 그것에 대해서 인지적인 해석이 가해질 때 표상이 형성되고 발달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부모가 아이에게 그 욕구를 가진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면 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부모가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 친구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는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정서적 경험과 인지적 해석이라는 두 과정을 통해서 표상은 형성되고 발달합니다. 이 두 과정에 더해서 표상의 발달에는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평형화란 경험을 통해서 표상이 형성되고 발달하고 수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지 발달의 선구자인 삐아제가 말한 개념과 동일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표상이 형성되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이 표상과 일치하면 우리의 표상은, 우리의 도식은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삐아제는 동화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우리의 경험이 표상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경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표상을 수정합니다. 이것을 조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형화를 통해서 사람은 외부의 경험을 도식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런데 이 평형화의 원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미 만들어진 도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험을 왜곡하거나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합리화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각 표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 표상입니다. 자기 표상이 형성되고 발달하기 위한 정서적 경험은 오감의 경험과 생존 관련 욕구와 감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양육자가 안정되고 일관된 반영을 해주면 자기 표상이 건강하게 형성이 되겠죠. 이러한 정서적 경험과 인지적 해석이 일어나는 공동체는 양육자와 원가족입니다. 자기 표상은 주로 아동기까지 주로 형성이 되고요. 만약에 이때 비일관된 양육을 받으면 자기 표상 형성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감 손상이 초래됩니다. 대상 표상 형성은요, 대인관계라는 정서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친해지고 갈등하고 그 갈등을 화해하는 경험이죠.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타인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지, 그리고 타인의 비언어적인 반응을 통해서 대상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공동체는 양육자, 원가족에 더해서 교사와 또래까지입니다. 대상 표상은 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형성이 되고요. 만약에 이때 비일관된 양육을 받으면 대상 표상이 잘 형성되지 않아서 대상 항상성이 결여돼 있는 상태가 되고요. 학창 시절 따돌림을 크게 당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바로 대상 표상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표상이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성인기 초기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 정서적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세상의 사건과 사고, 이 역시 정서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세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공동체는 양육자와 원가족, 그리고 교수, 동료, 그리고 언론까지 더 광범위해집니다. 세상 표상은 주로 성인기 초기에 형성이 되고요. 특별히 세상 표상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대 배경입니다. 특히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을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시대의 정서적 경험과 인지적 해석이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대상이나 세상과 어떠한 패턴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패턴 표상인데요. 이 패턴 표상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직접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나 타인이 하는 행동을 간접적으로 목격했을 때, 즉,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통해서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강화와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타인의 행동을 어떻게 모방하는지, 그리고 타인이 자신에게 어떠한 기대를 갖는지에 따라서 패턴 표상이 형성되고 발달합니다. 패턴 표상은 출생 직후부터 성인기 초기까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새 표상과 달리 유전과 기질의 영향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서적 경험과 인지적 해석 이전에 유전자와 기질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성격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격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고통중심 관계 치료에서 가정하고 있는 두 가지 동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동기란 욕구의 발현과 고통의 감소입니다. 보통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접근 동기, 회피 동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관계에서 고통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욕구는 실현시키고 싶어 하고요. 또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은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욕구는 내면에서 발생하여 방향성을 가지기에 이 방향성에 따라서 욕구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고요. 고통은 상호작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표상 간의 연결점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에 따라서 욕구의 종류를 구분하면요. 첫 번째로는 자기를 향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실현, 그리고 성공을 위한 욕구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대상을 향한 욕구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대상을 향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한 욕구도 있습니다. 세상을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죠. 욕구는 방향성을 가지지만요. 고통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표상 간의 연결점에서 고통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개인의 고통이 있습니다. 개인의 고통은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표상과 세상 표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죠. 이것이 바로 개인의 고통입니다. 자기와 대상 표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상의 부재로 인해서 느끼는 고립감과 외로움입니다. 이것을 관계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고통은요, 자기와 세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통인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혼란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혼란함이 바로 세상의 고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성격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심리 상태를 고통중심 관계 치료에서는 감정이라고 칭했습니다. 감정은 영어로 emotion입니다. emotion에서 행동, motion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감정은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세상 표상을 전제로 해서 두 종류의 동기를 성취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종합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정은 우리 마음의 최종 판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감정이라고 하니 이 감정을 기분,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분과 느낌은 일종의 정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거나 변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모션은 일종의 판단입니다. 종합한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하나의 도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세상 표상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와 대상이, 자기와 세상이 어떤 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지 패턴 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대상 표상은요, 감각 차원과 심리 차원과 실존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기 표상 안에 보시면 이제 색깔 도형들이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있는 두 가지 동기, 욕구의 발현과 고통의 감소로 우리는 어떠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감정은 여러 표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두 동기의 성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합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근거에서 행동이 발현이 되고요. 이 행동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패턴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혹은 패턴을 수정한다는 것, 이것이 이 도식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통중심 관계 치료에서 가정하는 건강한 성격은 무엇일까요? 먼저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자기와 대상을 모두 고려하고 세상의 한계를 인정하며 관계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무시하거나 대상을 무시하지 않고요. 또 세상을 무시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이 건강한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또 유연성의 측면에서는요, 특정 감정에 고착되지 않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지금까지는 정상 성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정상 성격에 비해 이상 성격이 왜 나타나는지 정신병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병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문제, 두 번째는 표상의 문제, 세 번째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대상화, 도구화를 의미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상은 모순과 역설, 비합리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를 극복하려고 사람들은 규칙과 원칙, 합리성을 추구하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심해져서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의 환상에 사로잡힐 경우 사람들은 자기와 대상, 그리고 세상을 도구처럼 취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언제든지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도구처럼 취급한다는 것이죠. 대상화와 도구화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자신의 욕구와 타인의 욕구를 위해서 자신이나 타인을 도구화시켜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욕구의 발현과 고통 감소를 위해서는 필연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소통을 해야만 이 대상화와 도구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상화, 도구와 관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을 도구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상을 도구화하기도 하죠. 혹은 세상을 도구화해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감각 차원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혹은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기 위해서 타인을 심리적으로만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상의 욕구와 감정, 심리 차원과 대상의 의미, 실존 차원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것을 가리켜서 고통의 반비례라고 의미를 합니다. 또한 대상화 도구와 관련해서 욕구의 충돌도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자기 욕구와 대상 욕구가 대립할 때 자기 욕구가 커지게 되면은 대상을 물건처럼 버리거나 관계를 깨기도 합니다. 이 모두 대상화와 도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리의 두 번째 표상의 문제는요, 형성과 통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표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표상이 약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격의 발달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자기 표상이 형성이 될 때 비일관된 양육을 받게 되면 자기감이 결여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감이 결여된 사람은요, 타인이나 환경의 영향을 너무나 쉽게 받습니다. 혹은 어떠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충동성에 휩싸이기도 하죠. 평소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영향도 많이 받고요. 충동성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내적인 세계에서 자기 표상이 아예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음에 내몰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내적 세계에서 자기 표상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상 표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상 항상성이 결여되어 있는데요. 내적인 세계에서 대상 표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담아낼 표상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은 세 차원으로 구분되어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 차원이 통합되지 못한 것도 정신병리의 원인인데요. 자기 표상의 경우에 자신을 감각적으로만 인식할 경우에는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실존 차원으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감을 크게 느끼기도 하죠. 대상에 대해서도 이런 일은 존재하는데요. 대상에게 폭력을 쓰는 사람은 대상을 감각 차원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상을 이상화시키는 사람은 대상을 심리와 실존 차원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통합의 문제는 이 심리 차원 안에서도 발생을 하는데요. 양가 감정이 큰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을 통합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통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상 표상의 심리 차원에서도 통합의 문제는 발생하는데요.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통합시키지 못하는 거고요. 상대의 중의적이거나 반어적인 표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의도적인 면에서 통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신병리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특정 감정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정신병리라는 것인데요. 특정 감정에 고착되어 있으면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반응적으로, 자동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격장애와 연관해서 특정 감정의 문제로 구분해 보면요.
편집성 성격의 경우에는 적개심이라는 감정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반응이 어떻든, 타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 그것을 모두 적개심으로 결국에는 해석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감정에 고착되어 있어서 유기불안과 유기공포를 크게 느끼고 행동하는 거고요.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이기심이라는 감정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상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마지막 치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상의 형성과 발달에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상의 수정에 있어서도 건강한 공동체가 기반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란 성격의 발달과 변화를 초래하는 환경으로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양육자, 부모, 형제, 친구, 동료, 사회와 문화 등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장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는 병리적인 공동체가 있고요. 건강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병리적인 공동체는 친밀함이 결여되어 있는 공동체이고요. 그리고 서로를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반면 건강한 공동체는요, 친밀함을 느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낼 수 있으며 상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건강한 공동체에 기반하여 정서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서적인 경험은 바로 갈등이죠. 상담은 안전한 공간입니다. 상담이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은 상담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에서 욕구의 발현이 제지될 때, 고통의 감소가 제지될 때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갈등 이후에도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래서 안정감과 연결감이 제공되는 것도 정서적인 경험입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경험에 더해서 인지적인 해석이 주어질 때 표상은 수정됩니다. 그럼 어떠한 해석이 필요할까요? 과거의 패턴, 고착된 감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 관계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상담자의 역량이 중요한데요. 자기와 대상,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담자와 집단원들에게 말하는 방법, 행동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기반으로 정서적 경험과 인지적 해석이 주어지면 결국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일상이 회복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고요. 그 인식에 근거해서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수용하게 되고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특정 감정에 고착되지 않고 상황과 맥락에 따른 유연한 감정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감정의 조절도 가능합니다. 고통 중심 관계 치료를 보시는 표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성격의 구조,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부분이 맨 왼쪽에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정신병리라고 했는지, 관계의 문제, 표상의 문제, 감정의 문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정서적 경험과 인지적인 해석이 주어질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다심 센터의 상담이 독특한 색깔을 가지게 된 것은 집단 상담을 기반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009년 비구조와 집단이 시작이 되어서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을 경험한 상담자들이 개인 상담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누다심 센터의 상담은 현재의 색깔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러한 색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시기도 했고 또한 오해도 있어서 2001년부터 누다심 센터의 상담자들은 이론화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 내담자 경험 자료, 상담자 경험 자료, 자료 수집, 그리고 정리, 회의를 통하여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은 이론의 틀, 초안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을 초안으로 삼은 이유는요, 끝이 아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안에는 주로 성격 이론과 정신병리 이론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더 담아야 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성격 이론과 정신병리 이론을 다시 점검하고 수정할 필요도 있고요. 특별히 성격 장애를 비롯한 각종 정신 장애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에서 상담자들이 사용하는 기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치료 이론을 다듬을 필요가 있고요. 또한 누다심 센터의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인 생활관리, 즉 섭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등 이러한 부분들이 이론과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누다심 센터가 진행하게 될 치료 공동체에 대한 것도 이 이론에서 더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담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론의 틀을 초안으로 삼고 이제 다시 고통중심 관계 치료 이론을 다듬는 작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누다심 센터의 상담, 고통중심 관계 치료 이론의 틀 초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